자, 반갑습니다. 신경전입니다. 자, 지난 5장에서 우리가 함수형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살펴본 건 솔직히 아닙니다. 어떠한 언어에 대해서 특히 이 코틀린이라는 언어는 모든 언어의 장점들을 다 가지고 왔고 그것을 더욱더 편리하게 만들어 쓸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을 다 제공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더 많은 내용들이 추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과정은 코틀린을 이용해서 안드로이드 앱을 만드는 그러한 과정이기 때문에 어, 지금 코틀린을 완벽하게 배우는 과정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최소한 우리가 어느 정도 코틀린에 알아야 될 내용들만 제가 간추려서 이렇게 강의를 했는 것도 그 정도 수준이고요. 실질적으로 제 강의가 올라가 있는 함수 뭡니까? 저 뭐죠? 어, 코틀린 과정이 따로 있어요. 따로 있는데 거기는 상당히 강의 내용이 거의 다 들어가 있거든요. 다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일단은 안드로이드 앱에 꼭 필요한 것들을 추려서 강의를 했기에 조금 줄여 나가고 있는 그렇게 줄여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일단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5장에서 이제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알아봤다면 제가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처음에 강의를 할 때 현대적 프로그래밍의 트렌드는 뭐라고 했어요? 함수형 프로그래밍 하고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더해서 같이 프로그래밍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6장에서부터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서 나 자바 공부했는데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아는데 이렇게 얘기해도 제가 드릴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코틀린의 객체지향 프로그래밍과 자바나 C++의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기본적인 맥락은 비슷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역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란 말이죠.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코틀린이 얼마나 또 자바의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이렇게 문법적으로나 아니면 여러 가지 함수들이나 이런 것들을 아주 또 코드를 간략화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코틀린에서도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안드로이드를 앱을 만들려 그러면 클래스는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클래스들이 많이 존재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지 못했던 클래스들이 이 코틀린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도 반드시 살펴보고 우리가 안드로이드 앱을 만드는 과정으로 들어가야 여러분들의 혼선이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최대한 줄여서 제가 필요한 부분만 가져와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 겁니다. 알겠죠? 자, 이제 우리가 자바나 C++를 공부하신 분들은 좀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겠지만 아예 C만 공부했다. 이러신 분들은 일단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부족하죠. 그러면 초보자나 다름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좀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른 기타 부분들을 코틀린에서 자바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있는 것들을 좀 살펴보고 이제 안드로이드 앱을 만드는 과정을 이어서 나가도록 할 겁니다. 아시겠죠? 로드맵은 그런 형태로 갈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번 장은 이제 6장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물론 줄여서 말이죠. 자, 객체 지향 프로그램의 개요입니다. 개요. 아시다시피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은 C++, 자바, C# 등 많은 언어가 따르고 있는 형식이며 C 언어 같은 기존의 절차 지향 언어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혁신적인 개념의 언어로 출발을 했죠. 그죠? 그래서 이 객체 지향이라는 것은 OOP예요. 그죠? Object Oriented Programming이라고 해서 실제 세계를 잘 모델링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대형 소프트웨어 설계에 상당히 적합을 하고요. 아울러 클래스를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5장에서 봤던 함수형 프로그래밍에서 봤던 확장 함수를 이용해서 확장도 되고요. 또 상속을 통해서도 확장이 될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클래스를 하나 잘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함수처럼 마치 이제 인스턴스를 생성을 해서 재활용이 굉장히 용이하다, 그죠? 그래서 코틀린에서도 이러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특징을 잘 따르고 있어요. 그리고 아울러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기법은 함수형 프로그래밍과 더불어 가장 강력한 프로그래밍 기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함수형 프로그래밍 그리고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이 두 개를 이제 합쳐서 만드는 게 현대적 프로그래밍의 트렌드다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죠.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자바나 뭐 이런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공부를 하셨으면 조금 수월하게 받아들일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다면 조금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코틀린의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은 과연 자바나 C++과 어떻게 다른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자, 먼저 클래스와 객체의 정의인데, 자, 한번 보죠. 자, 클래스는 우리말로 계층이나 분류라는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S 클래스다, A 클래스다, 뭐 이런 것처럼 계층이나 분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사전적 의미로는. 물론 뭐 클래스는 또 뭐 반이라는 뭐 그런 뜻도 가지고 있지만, 아무튼 프로그래밍에서 클래스란 설계도하고 똑같다라고 다들 배우셨을 거예요. 이 과정을 지금 보시는 분들은 설계도예요, 설계도. 그죠? 우리는 설계도만 있으면 어때요? 설계도만 있으면 그 설계도를 도면을 볼 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설계도만 있으면 그에 필요한 재료들만 다 존재한다면 얼마든지 제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설계도는 한 장이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우리는 그 설계도를 보고 재료가 다 있을 때까지 소진이 될 때까지 굉장히 많은 제품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개념에서부터 시작한 게 바로 객체지향 개념이죠. 그래서 클래스란 객체를 생성하는 일종의 틀, 객체의 일종의 틀, 설계도라는 거예요. 틀. 우리가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붕어빵 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붕어빵 틀 우리가 쇠나 뭐 이런 걸로 이제 저 철강 제품으로 이제 우리가 거푸집 같은 걸 뜨죠, 그죠? 떠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이러한 형태의 형을 만들어요, 그죠?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도 이거는 이제 돌아야 되겠죠, 그죠? 이래 이제 도는 게 이제 형태로 되어 있는 붕어빵이 많죠, 그죠? 그래서 밑에서는 숯불이래. 그냥 불 이렇게 화력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아주머니가 여기에 붕어빵 틀이 이렇게 있다면 여기에 그 아주머니께서 뭡니까? 여기에 필요한 밀가루, 반죽, 뭐 팥, 혹은 요즘은 크림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넣고 돌리면 같은 형태의 어
하나의 틀에서 이게 몇 개가 이렇게 형틀이 잡혀져 있느냐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붕어빵을 생산해낼 수가 있죠. 맞나요? 예. 그래서 붕어빵 틀은 붕어빵 모양을 규정을 하죠. 그죠? 이 규정한다는 게 바로 뭐예요? 클래스라는 것은 멤버가 있고, 멤버 변수가 있고, 생성자가 있고, 그리고 멤버 메서드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클래스 안에 설계, 즉 규정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틀에 맞춰서 실제 먹을 수 있는 붕어빵, 객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인스턴스를 만들어 내죠. 이 두 개의 용어는요, 동일한 용어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런데 객체라는 단어가 오브젝트고 인스턴스는 좀 더 면밀한 메모리에 할당이 된 부분을 우리는 인스턴스라고 통상적으로 칭을 합니다. 그래서 범위로 따지자면 객체가 이렇게 같다고 볼 수 있는데 약간 범위는 누가 객체가 조금 넓은 쪽에 들어가요. 아시겠죠? 굳이 따지자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해서 뭐 어떠한 저자들은 강사들이나 교사들이나 저자들은 뭐 객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어떠한 저자들은 또 인스턴스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동일한 용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특정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객체를 만든다. 메모리에 올라간다.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웬만하면 인스턴스로 보고요. 그걸 또한 객체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개의 단어를 같이 쓸 거니까요. 거의 비슷한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따지자면 객체가 조금은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붕어빵을 이렇게 만들어 낸다는 거예요. 그죠? 아울러 붕어빵 설계도 틀입니다. 그죠? 설계도는 붕어빵이, 즉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지, 어떤 모양이 되어져야 되는지를 규정을 하고 있죠. 그죠? 규정하기만 하면 되죠. 다시 말해서 클래스만 있다고 해서 객체가 메모리에서 만들어지지는 않죠. 우리가 생성자를 호출을 해서 그 클래스의 이름을 가지고 생성자를 호출을 해서 메모리에 할당을 해야 이것도 마찬가지죠. 틀만 있다고 해서 붕어빵이 만들어지나요? 아니죠. 여기에다가 온도를 높이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재료를 부어야 그리고 나서 돌면서 하나하나씩 객체 즉 인스턴스가 나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클래스를 이용하여 객체를 생성해야만 비로소 프로그램 메모리에 객체 즉 인스턴스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클래스와 객체에 대한 프로그래밍 기법을 조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알겠죠? 예. 자, 그 다음 한번 보죠. 자,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OP, Object Oriented Programming은 프로그램의 구조를 객체 간의 상호작용으로 표현하는 프로그래밍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객체, 즉 인스턴스를 만들어 놓고 뭐 참조도 하고 뭐 가져다가 쓰기도 하고 뭐 해요. 뭐 그러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컴퓨터 언어 분야에서 기존의 절차적 프로그래밍 한계를 극복하고자 나온 방법론 중에 하나다. 대표적인 게 C 언어잖아요. C 언어는 라인 바이 라인으로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하면 실행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물론 조건문과
분기문에 따라서 뛰어널뛰기도 하고 함수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라인으로 이렇게 절차적으로 실행을 하죠. 그런데 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은 클래스를 일단 먼저 만들고 그 클래스를 적재적소에서 생성을 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용을 해서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죠. 간단하게 뭐 예를 들자면 우리가 뭐 어떠한 게임에서 몬스터 이런 것들 몹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클래스 하나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다가 뭐 좀 더 그거 하나 만들어 놓고 뭐 어떠한 우리가 몬스터들이 나타나는 시간을 뭐 젠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젠이 될 때, 젠 타임이 될 때, 뭐 많게는 수만 마리 아니면 수천 마리 이렇게 뭐 몹의 인스턴스 몹 객체를 만들어서 이제 우리는 사용자들은 그거를 몹을 처치함으로써 레벨을 올리고 뭐 이런 등등을 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런 형태로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코틀린은 함수형 프로그래밍 계속 등장하죠. 그죠? 예. 함수형 프로그래밍과 더불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기법을 지원을 한다. 이게 만약에 코틀린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기법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아마 아무도 안 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객체 지향 기법으로는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다음과 같은 개념을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데요. 객체 지향 언어를 하나라도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이 내용들을 다는 몰라도 거의 한 90% 이상은 대충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추상화입니다. abstraction이라고 해서. 그래서 특정 클래스를 만들 때 기본 형식을 규정하는 방법. 자, 어떠한 사물을 가지고 클래스를 만든다. 그러면 그 사물이 어떠한 행위를 하고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떠한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일단 스케치하는 과정. 이게 바로 추상화입니다. 추상화. 그래서 우리는 추상 클래스라는 것도 있죠. 추상 클래스는 기본적으로 정의되어지지 않은 추상 메서드를 하나 이상 가지고 있는 클래스를 우리가 추상 클래스라고 하죠. 그건 뭐 뒤에 나올 겁니다.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고요. 자, 인스턴스. 이거는 클래스로부터 생성한 객체, 즉 메모리에 올라간 형태를 우리가 인스턴스라고 바라본다라고 앞서 말씀드린 바 있죠. 그리고 상속. 이게 바로 인헤리턴스에서 하나의 클래스, 아까 몹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의 몬스터가 기본형 몬스터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얘가 만약에 공격력이 5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다른 초보자들이 들어가는 던전과 좀 레벨이 되는 중급자 던전과 뭐 이런 것들이 따로 다 이렇게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이 몹을 만들었던 클래스, 객체로 만들었던 이 클래스가 존재한다면 이거를 상속을 받아가지고 이 몹이 여기에서는 공격력이 12대 되고 또 색깔을 좀 다르게 하고 뭐 등등을 해서 상속을 받죠. 상속을 받게끔 만들어서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하면 중급자 던전에서는 또 중급자 레벨에 맞는 사용자 레벨에 맞는 몬스터를 이렇게 확장시킬 수가 있단 말이죠. 이게 바로 인헤리턴스죠. 그래서 부모 클래스의 내용을 자식 클래스가 그대로 물려받고 거기다가 자식 클래스가 자신만의 자신만의 특정한 멤버 변수나 뭐 아니면 멤버 메서드들을 여러 가지를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개념이 바로 확장이죠. 확장이라는 개념이 바로 상속이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다형성 이 얘기를 앞에서 종종 했는데요.
다형성이라는 것은 의미론적으로 바라보면 폴리모르피즘인데, 영어로 말하면 의미론적으로 보면 이거는 마늘 다자의 형태형자입니다. 그리고 이건 성질할 때 성자고요. 그래서 하나의 이름으로 다양한 처리를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상속을 하게 되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가장 큰 특징은, 일단 클래스도 클래스지만 그 클래스를 만들 줄 안다면 우리가 상속을 통해서 확장도 가능하죠. 그렇다면 분명히 상속 관계가 존재한단 말이죠. 부모 클래스가 있고 자식 클래스. 여기서 말하는 부모 클래스는 다른 말로 조상 클래스, 슈퍼 클래스, 뭐 상위 클래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자식 클래스는 또 자손 클래스라고도 하고 서브 클래스라고도 하고 하위 클래스라고도 동일한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저자들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것으로 쓰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닥스 도큐멘테이션 이제 레퍼런스를 보게 되면 슈퍼와 서브로 나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뭐 그렇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용어를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상 클래스의 참조 변수로 그 상속받은 자식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다룰 수 있는 기법을 두고 우리는 다형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 필드의 다형성도 있고요, 매개 변수의 다형성도 있고요, 리턴 타입의 다형성도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뭐예요? any를 매개 변수로 받으면 모든 클래스가 거기에 다 들어올 수 있죠. 그게 바로 매개 변수의 다양성인 거예요. 자바로 치면 뭐예요? 오브젝트가 매개 변수로, 오브젝트가 모든 클래스의 조상이니까 당연히 매개 변수에 오브젝트가 들어와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오브젝트 타입을 자손 클래스들을 다 받겠다라는 의미거든요. 그게 이제 다양성이라는 거예요. 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처음 맞닥뜨리시는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들도 이 부분이 조금 어렵다라고 얘기들 하더라고요. 예. 자, 그리고 캡슐화해서 인캡슐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히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은 클래스 안에 멤버 변수들이 있단 말이에요. 특히 또 코틀린 같은 경우, 그래서 자바 같은 경우는 프라이빗 이런 접근 제어자, 액세스 모디파이어가 존재하기 때문에 프라이빗, 퍼블릭, 디폴트, 프로텍티드 이러한 4개의 접근 제어자가 존재를 하고, 그 접근 제어자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 접근할 수도 있고 접근을 못해요. 그래서 프라이빗으로 감싸면 접근 멤버 변수들을, 그러면 우리는 요러한 이제 객체를 요러한 육각형의 많이 그림을 그려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밖에 이렇게 있는 거, 그죠? 이렇게 있는 것들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멤버 메서드들을 의미하고,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멤버 변수라고 칭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프라이빗으로 감쌌다면 외부에서 이거를 수정할 방법이 없어요. 물론 게터와 세터를 통해서 값을 변경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웬만하면 세터는 잘 제공을 안 하는 게 현실적인 프로그래밍이죠. 아시겠죠? 예. 이런 것들은 차차 우리가 모르더라도 하나하나씩 공부해 나가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메시지 전송. 이거는 서로 객체 간에 주고받는 메시지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연관. 뭐 상속 관계냐, 아니면 구형 관계냐, 뭐 이런 등등이 있단 말이에요.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클래스 간의 관계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 이러한 개념들을 조금 일단 알아두시면 공부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근데 갑자기 낯선 용어가 많이 등장을 했고, 하지만 객체지향 언어라면 이 모든 개념들이 다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알아두어야 되고요.
코틀린도 마찬가지겠죠. 이들 개념을 2장 전반에 걸쳐서 살펴볼 건데 뭐 중요한 부분들을 제가 가지고 와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아울러 절차적 프로그래밍, procedural 뭡니까? 프로그래밍을 한 순서대로 프로그램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론이죠. 그래서 연속적인 코드의 순서에 따라서 작동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해석하기는 쉽죠. 해석하기는. 그 문법을 잘 알고 있다면. 근데 오류를 예측하기는 또 쉽죠. 근데 얘는 구조적이지 못해서 복잡한 프로그램으로 설계하기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C 언어는 아직까지도 전 세계에서 거의 탑 클래스 안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뭐 원티어 수준으로 이제 뭐 세계 3위 언어 안에 들어가는 언어 중에 아직까지 하나예요. 이게 1970년도 맞죠? 벨 연구소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나왔는데 아직까지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일반 어플리케이션, 웹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데는 C를 잘 안 쓰는데 얘는 인베디드 프로그래밍에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칩이나 이런 곳에 사용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많은 곳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C 언어가 그렇게 아직까지 프로그래머가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다라는 거죠. 알겠죠? 그런데 좀 복잡한 코드를 만든다든지 이런 거는 좀 어려워요. C 언어로는. 뭐 물론 포인터를 이용해서 그 포인터가 등장한 이유는 바로 그거죠. C 언어는 한정된 메모리 영역 안에서 프로그램을 작동하게끔 해줘야 되기 때문에 기계를 제어를 한다든지 그죠? 그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한정된 메모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포인터를 이용하면 메모리를 그만큼 아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1970년에 나왔기 때문에 그때 당시만 해도 하드웨어가 상당히 좋지 않았다. 그죠? 그때 뭐 제가 뭐 1980년, 85년에 아버지로부터 이제 PC 이제 뭐 그때는 뭐 386, 뭐 286, 뭐 이런 컴퓨터를 받았을 때는 메모리가 뭐 램이 뭐 2메가, 4메가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럴 때는 메모리를 정말 아껴 써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윈도우 자체가 들어오기도 힘들었고 그리고 아울러 메모리를 아껴 써야 되니까 포인터라는 개념도 등장하게 된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동적 할당도 생겨나고 뭐 그래서 그걸 해제하고 근데 요즘에는 메모리가 하드웨어가 상당히 많이 발전을 했죠. 발전을 했기에 이만큼 우리가 지금 객체 지향 프로그램을 이제 사용을 해서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죠. 원래는 애초에 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시초가 되는 언어인 시뮬라라는 게 1960년대인가요? 그때 있었는데 그걸 근간으로 이제 자바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긴 했는데 영향을 받았는데 하드웨어의 성능이 뒷받침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시뮬라는 사장이 되고 말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시간이 좀 흘러서 하드웨어가 발전이 되면서 이제 이 C 언어로는 좀 한계가 있다 해서 등장한 게 이제 바로 객체지향 개념이다. 그리고 객체지향 개념에서 하니까 이 코드가 너무 길고 좀 그렇다 뭐 이런 등등은 이런 부분이 또 이제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함수형 프로그래밍이 이제 등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플러스가 돼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현 추세죠. 예. 아시겠죠? 예. 그래서 한번 보죠. 객체지향 프로그래밍과 용어. 자, 앞에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이해하기 위한 여러 개념을 소개를 했죠. 뭐 추상화부터 관계, 어소시에이션, 뭐 다형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객체 지향이 발전되기 전까지는 용어가 통일되어 있지 않았어요. 언어마다 약간은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헷갈릴 수 있으니 다음 표를 통해서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죠. 그래서 코틀린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우리가 클래스라고 하죠. 그리고 프로퍼티, 이거는 이제 또 자바에서는 멤버 변수, 필드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거는 멤버 메서드죠. 그래서 다른 언어에서는 뭐 함수라고도 하고 동작, 행동 뭐 이런 행동이나 분류, 범주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냥 순수히 이제 순수한 말로써 구분을 지을 때 그렇게 쓰는 거죠. 그리고 프로퍼티 같은 경우는 다른 DB에서는 속성이라고도 하고요. 어트리뷰트. 그리고 뭐 멤버 변수라고도 하고 멤버 필드라 아니 그냥 필드라고도 하고요. 데이터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코틀린에서는 객체라고도 객체를 다른 언어에서 자바에서는 또 인스턴스나 객체 이건 두 개가 동일한 용어다라고 거의 비슷한 동일한 용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그죠? 예. 그래서 뭐 멤버 변수나 프로퍼티 근데 저도 이제 코틀린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 거니까 멤버 변수와 프로퍼티를 같이 쓸 수도 있고 멤버 메서드라고도 하든지 아니면 뭐 함수라고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객체를 특히 많이 언급할 텐데 그게 인스턴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 들으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통상 보통 자바에서는 클래스에 포함된 기능을 나타내는 함수를 우리는 멤버 메서드 왜 클래스의 멤버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두고 그냥 클래스 안에 안 들어있다면 클래스 안에 없다면 이거는 함수라고 칭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클래스 안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멤버 메서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아울러 멤버 변수를 또한 자바에서는 필드 제가 아까 뭐 필드의 다양성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거와 같이 멤버 변수를 필드라고도 해요. 그래서 메서드나 필드는 클래스 내부에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클래스의 멤버 메서드, 멤버 변수라고도 제가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고요. 코틀린에서는 이러한 필드 대신에 프로퍼티라는 용어를 쓰고요. 그 이유는 변수 또는 필드에 내부적으로 접근 메서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우리가 자바로 클래스를 만들어요. 클래스로 만들면 만약에 멤버 변수를 프라이빗으로 감싸면 통상적으로 상호작용을 객체들 간에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객체들끼리 접근을 해서 아니면 실행 파일에서 메인 메서드에서 실행을 하기 위해서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이제 그 프라이빗으로 감싸진 클래스의 멤버 변수들을 이제 우리가 값을 읽어오기 위해서 getter, setter 값을 설정하는 걸 setter 값을 읽어오는 것을 우리는 getter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코틀린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프라이빗를 붙여주지 않아도 클래스를 설정할 때 프라이빗 성질을 띄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얘네들은 getter와 setter를 제공을 해줘요. 아시겠어요? 코틀린은 뒤에 가서 이제 나오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바로 접근 메서드가 getter와 setter를 의미를 하죠. 이거는 코틀린에서는 만약에 내가 발 해서 뭐 a는 int 뭐 이렇게 내가 하나 선언을 했다. 그러면 컴파일러가 알아서 getter와 setter를 제공을 해줍니다. 상당히 편리하죠. 그죠? 자바 같은 경우는 우리가 generator, getter, and setter 이러한 이클립스의 메뉴를 이용해서 getter와 setter를 제공을 해줘야 비로소 우리가
그 함수를 호출을 해서 그 프라이빗으로 감싸진 캡슐화되어 있는 그 값을 우리가 읽어오고 또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저장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코틀린에서는 get하고 set가 분명히 명시를 우리가 get이라는 메서드와 set 메서드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만들어도 되고요. 아니면 기본적으로는 값을 읽어가고 설정하는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코드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공해 줍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 강의에서는 클래스의 멤버인 함수와 변수를 각각 메서드와 프로퍼티로 칭을 하겠습니다. 뭐 혹여 제가 뭐 자바도 제가 주 언어가 자바이기 때문에 한 번씩 제가 뭐 멤버 변수다, 멤버 메서드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멤버 변수면 프로퍼티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클래스의 멤버가 될 수 있는 것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한번 보죠. 자, 먼저 생성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죠? 그리고 초기화 블록도 있는데요. 초기화 블록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이거는 옵션입니다. 근데 생성자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객체가 생성될 때 자동 실행이 되는 게 바로 생성자도 일종의 메서드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기화 메서드로 보는 게 생성자예요. 그래서 코드 블록도 초기화 블록은 이렇게 블록 형태로 되어 가지고 우리가 객체가 생성되기 전에 미리 무언가를 작업을 하고 싶을 때 우리가 어떠한 이름 없이 그냥 중괄호로 클래스 안에 이렇게 여기에다가 내용을 이렇게 기재하는 것이 우리가 init 블럭이라고 합니다. 이니셜라이제이션 블럭이라고 하는 초기화 블럭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퍼티는 당연히 멤버 변수와 동일하기 때문에 변수의 이름과 변수의 접근함수가 즉 get와 set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메서드는 일반적인 함수의 형태고요. 그리고 또한 클래스 안에 또 다른 클래스가 들어갈 수가 있죠. 그죠? 그런 게 바로 중첩 클래스, 네스티드 클래스와 이너 클래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클래스 내부에 구성되는 클래스. 이걸 작성을 하는 거는 아무래도 바깥 클래스와 안쪽 내부 중첩된 클래스와의 관계가 짙을 때 그때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게 바로 내부 클래스의 개념이고요. 그리고 객체 선언. 이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잖아요. 참고로 말씀을 한 가지 더 드린다면 코틀린도 역시 자바와 같이 단일 상속만 허용을 합니다. 인터페이스는 여러 개 다 상속을 구현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상속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C++는 다중 상속을 허용하죠. 그런데 다중 상속에는 문제점이 좀 많이 있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코틀린도 상속을 받을 때는 클래스는 무조건 하나만 받아요. 그런데 그 내부에 내가 다른 클래스를 멤버로 즉 프로퍼티로 제공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클래스 안에 또 다른 클래스를 선언했던 부분들을 클래스 안에 넣어서 우리가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생성자, 뭐 프로퍼티, 메서드, 중첩 클래스, 뭐 객체 선언 이런 것들이 전부 어디? 클래스 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반드시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는 생성자고요. 나머지들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인 옵션이지만 생성자만 딸랑 있다라는 그러한 클래스만 만든다면 구태여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 필요가 없죠. 맞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메서드나 프로퍼티 이외에도 생성자, 초기화 블록 등 여러가지 클래스의 멤버가 될 수가 있고요. 생성자나 중첩, 이너 클래스와 같은 것들은 앞으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아시겠죠? 예.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전반적으로 객체 지향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코틀린 많이 쓰는 용어, 그리고 뭐 코틀린과 자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다음 시간 이론 시간에 이어서 클래스 다이어그램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죠. 아시겠죠? 예. 이렇게 해서 강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강의 들어주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